네, 여러분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3단원 행정절차법은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 단원입니다. 1단원부터 읽어볼까요? 1단원 행정법 통론, 2단원 행정작용법, 3단원 행정절차법, 4단원 의무이행확보수단, 5단원 행정상의 손해전보, 6단원 행정쟁송의 순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행정절차법에서도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오늘 181페이지 의견 청취부터 나가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어제까지 배운 것들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큰 목차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 번 더 환기를 시키시고 그 작은 폴더들 안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입적 처분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 안에 처분의 사전 통지에 대해서 어제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 처분의 사전 통지 이후에 의견 청취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의견 청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나갈 겁니다. 특히 이 의견 청취, 민원인에게 어떤 침입적 처분을 하면서 어떤 처분을 할 거라는 사전 통지를 내리고 혹시 이 처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의견 청취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할 의무가 없으면 어제 배운 내용입니다. 의견 청취도 당연히 할 필요가 없다. 같은 세트로 가는 거다. 선후 절차기도 하고 이거 필요 없으면 이것도 필요 없다. 기억하시고요. 이 의견 청취에서도 청공의 이렇게 이제 보통 공부를 할 때 앞에 두 문자를 따는데 마지막 의견 제출, 이 의견 청취와 의견 제출을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큰 카테고리가 의견을 청취, 듣겠다. 그 안에 이제 청문이나 공청회나 또 민원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가 바로 의견 제출 제도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차를 딱 머릿속에 만들어 놓으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의견 청취 첫 번째 청문입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게 이거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청문이 뭐냐? 우리 행정절차법 2조 정의 규정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라고 해서 청문, 들을 청입니다. 들을 청. 그래서 청문은 어떤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따가 공청회랑 좀 약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딱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듣겠다. 이 청문회 장소 공지해줘가지고 그 장소로 오세요. 거기서 선생님 의견 들을게요. 그게 바로 이제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그리고 여기서도 이 청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물론 이따가 공부할 겁니다만은,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무효냐 취소냐? 무효는 아니다. 취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반 시 위법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까지는 되진 않는다. 뭐가? 그 처분 자체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지금 사전 통지, 의견 청취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청문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아니라 청문입니다, 여러분. 청문회는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사실 그 청문회나 청문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어찌됐건 국회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행정청에서 하는 청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청문회 실시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약간 개정되는 내용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작년에 공부를 하시고 또 하시는 거라면 개정된 내용을 좀 볼 필요까지는 아니고 약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개정 내용을 좀 알 필요는 있는데 혹시 올해 처음으로 행정법 공부를 한다. 그럼 굳이 개정된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중요하다면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굳이 옛날 것까지 공부하면서 지금 뭐가 바뀌었고 그 내용 두 개를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개정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찝어드리면 그 부분을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옛날 법 찾아가지고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럴 시간 별로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라고 해서 청문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연히 해야겠죠. 두 번째, 행정청이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다음 강목의 처분을 행정청이 할 때, 그래서 강목이 인허가 등을 내줬다가 취소한다거나 신분이나 자격을 박탈한다거나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이러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 1, 2호는 상관이 없었고 3호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을 하게 해놨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신청 필요 없이 무조건 청문을 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호, 2호, 3호, 3호 안에 이 3개까지 전부 다 하게 되면 그냥 청문을 한다. 신청 같은 거 필요 없이 청문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청문의 실시입니다.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언제 청문할 거고 어떤 처분과 관련이 있고 뭐 그런 기본적인 정보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10일 전까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당사자들이 나 청문하니까 10일, 최소 10일이에요. 10일 동안 청문 가서 무슨 말 해야지, 자료 뭐 준비해야지, 그런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서 10일의 여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공청회는 또 10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10, 014, 공청회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따 두 문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는 청10입니다. 10일이에요. 밑에도 또 한 번 또 비교될 거 볼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청문 주재자와 관련된 논점이 나옵니다. 청문을 주재하는 사람이죠. 즉 청문 자체가 이제 청문회랑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청문 자체를 누군가가 주재를 해야겠죠. 쉽게 보면 사회자 같은 느낌인데 단순 사회자는 아닙니다. 그 청문 주재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냐? 당사자인 민원인이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을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이 사람을 청문 주재자로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대표.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올해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청문 주재자가 1명이라는 전제하에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다수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다수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처분, 그 밖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해서 2명 이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처분들 같은 경우는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선정해야 된다도 아니에요. 이런 걸로 꼭 좋은 문제에서 낚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선정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의 통지.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누구에게? 청문 주재자에게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겁니다. 앞에서 실제로 민원인에게는 10일 전까지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준다면 청문 주재자에게는 일주일,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미리 준다는 거. 이것도 약간 좀 비교할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시험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청10, 014입니다. 민원인에게 청문 일시라든가 장소 이런 걸 알려주는 거는 10일 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밑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사실 바쁘다기보다는 급하실 때는 안 읽고 넘어가도 될 만한 조항들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때 그런 조문들은 바로바로 넘어갈 거예요. 자, 청문 주재자와 관련돼서 제척, 기피, 회피는 여러분들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뭐 자주 나오는 단골 주제는 아니지만 약간 좀 상식적으로도 알 필요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6단원에서 법관, 판사, 그죠? 판사님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배울 건데 마찬가지로 청문 주재자도 청문할 때 내가 민원인으로서 이 사람은 나랑 평소에 뭐 친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랑 반대 입장의 그런 단체에 있는 사람이나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청문을 주재하게 될 경우에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이런 제도들이 필요한 건데요. 첫 번째 제척은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라고 아예 당연 배제 사유들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뭐 당연히 가족과 관련돼 있거나 또 옛날에 이런 처분과 관련해서 증언이나 감정을 한 그 사람이 주도하면 안 되겠죠, 청문을. 또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 등으로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즉 민원인의 변호사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청문을 주재하게 되면 당연히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청문을 이끌어 가겠죠. 그럼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또 하나씩 쭉 읽어보시면 돼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한 번 딱 읽어놓으면 당연히 이런 경우는 이런 사람이 청문을 주재하면 안 되지. 이런 개념이 딱 들어옵니다. 그럼 기피는 뭐냐? 기피는 민원인이 이번에는 이 사람은 청문을 주재하게 될 경우 공정하게 청문을 이끌어갈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민원인이 신청하는 게 바로 기피제도입니다.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행정청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있고요. 마지막 회피는 이번엔 청문 주재자가 본인이 청문 주재자로 선정이 됐는데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이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문 주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본인이 회피하는 겁니다. 제1항 또는 2항의 사유에, 그죠? 여기 사유에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 없이는 안 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스스로 청문회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척, 기피, 회피. 제척은 아예 안 되는 사유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 기피는 민원인이 신청하는 거, 회피는 청문 주재자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청문회 공개 여부. 청문은 일단 원칙상 공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굳이 공개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비공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까지도 기억하시고, 이런 애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청문회 진행에 대해서 주재자 설명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당연한 내용입니다. 당사자의 의견 진술. 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직접 나아가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출석 간주. 실질적으로 청문하는 날에 출석을 안 하더라도 그 전에 의견서 같은 서류를 제출했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을 출석해서 진술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조문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보통은 의견서를 먼저 내줘.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가서 의견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나가고 대신에 어차피 출석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의견서만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질서유지 이런 거는 특별한 조문은 아니고요. 또 청문회 계속 등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청문회 병합 분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따로 분리해가지고 청문을 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사실 이런 게 이제 이해관계인은 이런 사유에 있을 때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좀 꼬아서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청문 안에서 증거조사가 있습니다.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증거조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약간 법원에서 하는 거랑 좀 달라요. 법원은 나중에 6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처분권주의, 당사자주의 이래가지고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이 아니고는 당사자가 또 제출한 증거 아니고는 굳이 법관이 찾아보지도 않고 또 주장을 하라고 말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청문은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청문 주재자가 조사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도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청문 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청문 주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청문 조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요. 당사자 등은 청문 조서의 내용을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청문 조서 내용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조문이 있다는 거 작년 9급에서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의견서 작성도 특별한 내용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청문회 종결에서도 시험이 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포인트는 뭐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와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아까 의견서 제출하면 출석한 걸 본다 했죠? 이유 없이 의견서도 안 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이들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청문을.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밑에 만약에 출석을 안 했는데 정당한 사유로 못했다. 그럴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이들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제출 안 했다, 출석을 안 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마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청문을 했으면 당연히 그 청문 결과 내용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을 반영을 해야겠죠? 그 규정이 이겁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35조 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 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앞에 있던
내용들이죠. 그 밖의 관계 서류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문 절차를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그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데, 청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지만, 그럼 청문 결과가 이러한 처분을 하면 될지 안 될지 의견서의 내용이 있겠죠. 청문 주재자가 쓴. 그럼 그 결과를 반영은 해야 되지만 무조건 따라야 되냐, 이게 논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판례는 청문 결과를 반영은 하지만 처분청이 그 의견에 무조건 기속이 돼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반영과 기속은 다릅니다. 기속은 무조건 그걸 따라야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 반영은 해야 되지만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청문회 재개 같은 경우는 청문이 이미 끝났는데 다시 열 수 있을까? 뭐 이런 논점인데, 아직 처분하기 전이라면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서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청문 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회 재개를 명할 수도 있다라는 조문 기억하시고요. 자, 문서 열람.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의결 제출 기한까지, 또 청문 같은 경우는 청문회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된 내용은 예전에는 청문만 있었는데 지금은 의견 제출까지도 이렇게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좀 표시를 해놨고요. 또 6호 볼게요. 6항. 누구든지 의견 제출 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여기서도 조문이 의견 제출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청문을 통하여라고만 되어 있었거든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공청회로 갑니다. 아까 우리가 청공의 있었죠? 그 중에 의견 청취 안에 두 번째 공청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행정청이 이번에는, 아까는 우리가 비공개로 그 사람만 불러가지고 이제 묻고 듣고 그런 공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청이 아니라 청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개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건 원칙상 공개겠죠. 아까 청문이랑 다르죠? 그래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다. 널리 듣겠다, 공개적으로 듣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행정청이 각 처분을 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역시나 조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 비슷합니다.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아까 청문이랑 다르죠? 청문은 그 사람에게 처분하기 전이라면, 공청회는 처분의 영향이 넓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문 내용이 이렇게 다릅니다.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행정청이 개최한 공청회가 아니라면, 이런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주변에 공청회라는 이름의 회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예요. 즉 행정청이 개최하는 공청회가 아니라 뭐 사람들 간의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직에서 하는 공청회가 있을 수 있겠죠. 같은 이름의 공청회라면, 그러면 마치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와 관련된 그런 절차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냐? 아니겠죠. 왜냐? 그 사람들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행정청이 개최한 공청회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행정청이 아니라 추모공원 건립추진협의회가, 이건 행정청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해서, 너무 당연한 건데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행정청이 주최한 게 아니면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와 관련된 규정들 적용될 필요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또 역시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때, 그럼 대통령령은 어떻게 돼 있냐?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죠. 이런 요건들 적어놨습니다. 시행령에서. 그리고 앞에서 봤던 몇 명 이상이 요청했을 때 30명 이상이 공청회 열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 30명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문 같은 경우는 10일 전까지 그 당사자 등에게 알려줘야 된다 했죠. 공청은 14일입니다. 14일. 그래서 청일공 014. 맞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10일, 14일 좀 기억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또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할 뿐만 아니라 이런 방법도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공청회니까. 자, 다만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알렸는데 예정대로 개최를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럴 때는 새로 일시를 잡아야겠죠. 일시 및 장소를 새로 정했을 때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7일 전까지 다시 알려줘야 된다. 이 조문도 뭐 충분히 숫자 가지고 낼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또 온라인 공청회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전자공청회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온라인 공청회, 나중에 또 온라인 뭐 토론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용어를 이제 통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자, 1항, 2항 볼게요. 원래는 1항만 있었습니다.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야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공청회를 하고요. 반드시 하고 그거랑 같이 온라인 공청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도 접어들었고 또 우리나라 온라인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2항이 생긴 겁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오프라인 안 하고 온라인만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쭉 읽어보시면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공청회를 열기 어려운 경우들이 여기 잘 진행이 돼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시험에서 나온다면 이게 새로 생겼으니까 이 조문이 그대로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단독 가능한데 무조건 이렇게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지문이 나왔다. 그럼 틀린 겁니다. 이제 온라인 공청회만 가능한 사유들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온라인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청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폐쇄적이었다면 공청회는 훨씬 공개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죠? 누구나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여기도 역시 주재자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이런 비슷합니다. 공청회의 주재자를 선정한다. 역시나 누군가 민원인이 신청해서 주재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또 공청회는 공개 토론이다 보니까 발표자도 있습니다. 공청회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누가 선정한다? 주재자가 아니라 행정청이 선정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만 이제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특별한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행정청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직접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만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공청회의 진행.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 내용을 제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런 논점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데 너무 다른 논점까지 끌고 와가지고 시간을 너무 끈다. 그럼 당연히 주재자가 제한을 시킬 수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명령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결과의 반영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교과서를 제가 개정하는 부분에서 또 우리 개정해 주시는 스텝 여러분이랑 출판사 선생님이랑 좀 의견이 안 맞았는지 전혀 엉뚱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된다. 청문이랑 비슷한 내용이죠. 반영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역시나 반영은 하되 무조건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청회도 재개최될 수가 있겠죠. 뭐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서 이렇게 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답니다. 개최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이런 말장난 가지고 틀리면 억울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의견 제출입니다. 우리 아까 청, 공, 의 중에 마지막 의견 제출. 개념을 청문,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어떤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는 공무원이에요. 담당 공무원. 그러면 청문, 공청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일이 많습니다. 뭐 그나마 청문은 그 당사자만 불러서 듣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준비할 게 많지는 않다면 공청회는 상당히 준비할 게 많죠. 누구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장소 섭외부터 좀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의견 제출,
이거 두 개 안 하고 의견 제출로 끝낼 수 있다면, 아까 우리 청문이나 공청회는 법에서 정해진 그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지만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의 다 의견 제출로 끝내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면 굳이 공개된 장소라든가 또 청문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면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런 좀 특이한 그 사안이 좀 있다면, 법에서 정해진 사안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문이나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의견 제출. 의견 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떤 행정작용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1항이 청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 공청회 경우 외에는 그쪽 그 두 개 빼고 안 하게 되면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이나 공청회 둘 중에 하나를 했다. 그럼 당연히 의견 제출 기회는 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거 두 개를 안 했을 때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 개념 잘 기억하시고요. 자, 관련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규정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족합니다. 왜냐? 이게 간단하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아까 그런 청문이나 공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의견 제출만 하라고 했다. 그럼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다른 법령 등에서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라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하나여만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당연한 말이고요. 지자체 단체의 장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 우선 협상자 대상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은 당연히 침익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를 해야 되지만 그 의견 청취 중에서도 청문이나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키워드는 지자체장이 우선 협상자 대상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할 때는 의견 제출 기회만 주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판례 하나 더 볼게요. 이 사건 결정이 이제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과 관련된 하나의 결정이었는데요. 그 심의 의결 과정에서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됐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여러 차례 그 당사자 등이 서면으로 의견을 또 제출했어요.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지 최종 심의 의결 단계에서 그 위원회가 충남 소속 공무원에게 구두로 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거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 그 전에 이미 의견 제출 기회를 줬고 실질적으로 의견도 많이 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만으로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하자로 보지 않겠다라는 판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의견 제출의 방법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에 관한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도 직접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우리가 당사자 등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할 때 단순 법적 그 관련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3자 중에서 행정청이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은 행정 절차상 당사자 등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행정 절차상 이 사람은 제3자지만 우리가 직권이나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제3자를 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봤었죠. 거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문서로 할 건 아니에요. 신청은. 의견 제출은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가능하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말로 의견을 제출했을 때에는 서면이나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따로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의견 제출 기회를 줬는데 서면으로 주면 좋을 텐데 보관만 하면 되니까 굳이 와서 말로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의견이 없구나. 의견 제출 기회를 줬는데 제출 안 해요.
그럼 별다른 의견 없으시구나. 우리 처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제출 의견의 반영입니다. 청공의 다 마찬가지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의견 청취 절차의 생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청공의에 대해서 하나씩 좀 자세히 봤다면 이제 다시 큰 카테고리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사전 통지랑 의견 청취에서 이 다시 큰 카테고리인 의견 청취에 관한 절차가 생략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이 논점으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문과 판례 내용 볼게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의견 청취 절차를 안 해도 된다. 또 2항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 밑에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 아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179조 사전통지 의무 면제 공부할 때 그 조항입니다. 실제 법률 조항이 22조 4항에서 앞에 사전통지 의무 면제 조항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항만 거기에 추가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계속 말해보고 있죠. 사전통지랑 의견 청취는 같은 세트이기 때문에 사전통지 안 하고 되면 당연히 의견 청취는 같이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사항만 추가적으로 더 뭐가 있냐면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했다면 그때는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조문에 적어져 있고 관련 판례들이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딱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문 내용처럼 당사자인데요. 저 의견 진술 기회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서면을 냈다거나 아니면 말로 했을 때, 그거 말고는 약간 당사자가 뭐 청문하기로 했는데 출석을 안 했다, 또는 뭐 약간 좀 다 인정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말했다, 이거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요. 이 정도로는 아시겠죠? 그 내용들이 밑에 있습니다. 자, 청문 통지서의 반송 또는 처분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했다는 사정은 이러한 의견 청취 절차 중 청문을 안 해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즉 여기 중에서도 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지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하겠다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좀 엄격하게 이 조항을 적용할 때는 엄격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처분 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게 어떠한 사실에 대한 위반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사정은, 시인했으니까 마치 의견 진술 기회 포기하는 것처럼 확대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 청취 절차는 그대로 진행을 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엄격하게 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디귿이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퇴직금의 환수 결정은,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법령상 확정된 의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의견 제출 기회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본인이 진짜 뭔가 잘못해가지고 재판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고 명백하게 처분을 받게 되면 그러한 자격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 뒤에 따라서 오는 처분들, 그쵸? 바로 이 항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 때에는 따로 의견 제출 기회 안 줘도 된다. 키워드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 의견 제출 기회 안 줘도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물론 이 단원에서 나와봤자 한두 문제인데 그 중에 나온다면 이런 애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상당히 잔머리를 쓴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당연히 우리가 그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그런 조약도 무효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청문 실시를 안 하겠다는 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법률에서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내용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 만들면 나중에 징계 먹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청문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이에요, 권한. 그런 거를 단순히 공무원이 상대방이랑 계약 체결하면서 청문 안 하기로 약속해요. 저희 일 많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청공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쭉 한번 보시고요. 자, 공통사항은
이 6항만 좀 볼게요.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위해서 제출받은 서류가 있다거나 그 밖의 물건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대신에 처분 후 1년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없어서 못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1년 동안은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고 절차라는 게 있어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조문 볼게요.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런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완결적 신고의 절차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없어요. 조문 자체가 이런 조문이 없습니다. 자, 역시 신고서가 접수 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다는 거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특별한 내용 없고요. 보완 요구도 우리 같이 봤고 보완 불응시 효과에 대해서도 같이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확약에 대해서 우리가 확공개 기억나시죠? 이 세 가지가 새로 조문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확공 같은 경우는 일반 근거 조항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따가도 보겠지만 행정계획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확약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규정 자체가 5개의 조항이나 들어와 있고요. 보면 근거 일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 공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자, 법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확공개 중에 공입니다. 공표.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행정절차법에 일반 근거 규정이 발생했다. 이렇게 많이 해줬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행정계획. 확공계 중에 개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조항이. 그래서 이거는 행정계획에 대한 일반 근거 조항이 생겼다고 보기는 약간 좀 애매하다. 대신에 형량명령의 원칙을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형량명령 원칙을 이제 법제화시켰다. 법 근거 조항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행정상 입법 예고에 대해서 간단히 또 보겠습니다. 자, 행정청에서 입법을 하는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법령 등을 만들거나 바꿀 때, 그럴 때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미리 좀 예고를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입법 예고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예고 안 해도 된다. 읽어보시면 다 그럴싸합니다. 이럴 때는 예고 안 해도 되겠구나.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또 법제처장이 직접 예고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법제처장은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 예고를 권고하거나 또는 직접 예고를 실시할 수도 있다라는 조문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행정입법 같은 경우는 국회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회와 관련된 그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예고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예고 방법 중에서 이거 앞에서 봤던 내용이 들어가 있죠.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 대통령령은 총리령이나 부령보다 더 상위 법령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기억하시고요. 밑에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입법을 할 건데요. 그 예고를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예고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가 행정 예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의견 제출 및 처리.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거고요.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지를 또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입법 예고 다음에 행정 예고입니다.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예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행정 계획할 때 말씀드렸죠. 행정 계획이 필수적으로 행정 예고의 대상이 됐다. 조문이 이제 올해는 아니고 몇 년 전에 바뀌었다고 했어요. 2021년도에. 그래서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 입법 예고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행정 예고는 행정행위는 행정 예고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입법 예고 가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행정 예고는 입법 예고로 가름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조문도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행정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입법 예고랑 비교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축할 수 있는데
단축된 행정 예고 기간은 이제 절반인 10일로 되는 겁니다. 10일 이상으로. 이런 거 숫자 가지고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 참여 확대도 특별히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국민의 제한 처리라는 내용도 있고요. 이건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에게 여러 가지 권리를 확대해주는 조문들이 점점 생겨 나오고 있는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일을 하실 때 행정절차법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관련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라도 한번 읽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민 참여 창구도 특별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온라인 공청회가 있다면 온라인 정책 토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국회직에서 한번 나왔는데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쭉 보시고 복습하실 때 한번 보세요. 자, 보칙도 여러분들 특별히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제 행정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행정 절차의 하자도 우리가 앞에 하자 공부했을 때, 행정행위 하자 공부했을 때 다 봤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볼 거냐? 우리가 지금 행정 절차법을 공부하고 있죠? 그럼 행정 절차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일단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독자적으로 위법 사유가 돼가지고 취소나 무효의 대상이 되냐? 사실 우리 앞에서 다 봤습니다. 이유 제시 안 하면 어떻게 되고, 그 사전 통지 안 하면 어떻게 되고, 거의 다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었죠? 근데 무효는 뭐였어요? 문서로 처분해야 되는데 문서로 안 했을 때. 이런 거를 그냥 토탈적으로 같이 살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설들이 있어요. 재량행위일 때 행정 절차를 안 거쳤을 때랑 기속행위일 때 행정 절차를 안 거쳤을 때 뭐 이럴 때 독자적으로 위법사를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것만 보세요.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합니다. 자, 결국은 이거죠. 그럼 우리나라 법원은 그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따로 따지지 않고 일단 그 처분이 실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독립된 취소 사유가 원칙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군 인사 법령에 의해서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진급을 시켜줬으면 좋았겠지만 진급시켜주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진급 선발을 취소해버렸다. 이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위법하다라고만 판단했으면 여러분들도 그냥 위법하다라는 결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취소 사유예요? 무효 사유예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문제는 판례대로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위법하다 했는데 이게 취소 사유다 아니면 무효 사유다 이것 때문에 정답과 오답이 갈리잖아요. 그럼 문제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봤던 무효 취소 관련된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무효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판례는 하자가 경미한 경우에 바로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취소 사유라고 보진 않습니다. 사실 물론 행정 절차가 중요하긴 하죠. 국민을 위해서 만든 하나의 법률 아니니까. 근데 사실 절차와 실체 중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실체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단순 절차 위반 가지고 무조건 이걸 취소 사유로 본다 아니면 무효로 본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냥 한 요소라고 판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부터 디귿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앞에서도 봤죠. 환경 영향 평가를 안 거쳤으면 문제가 됐지만 일단 하긴 했는데 다소 부실하다. 그럼 이랬을 때 이걸 바로 위법 사유로 볼까요?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취소 사유 자체로 보지 않겠다. 하자로 안 보겠다. 물론 약간 좀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처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정도는 아니다. 앞에서 봤던 판례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이따가 또 민원관리법이래요, 여러분. 민원 처리법 공부하시면서 같이 볼 판례긴 한데요. 여기서도 잠깐 보자면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서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당연히 그 민원인이 거기 와서 또 의견을 말하라는 취지겠죠. 근데 그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민원 거부 처분, 실질적으로 그 조정위원회 이후에
어떤 신청한 걸 거부를 했거든요. 그 거부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뭐가? 회의 일정 등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아시겠죠? 그 결론 기억하시고, 물론 이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이따가 판례를 좀 자세히 볼 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예산 편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라고 보지도 않겠다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판결의 기속효과 봅니다. 이건 6단원에서도 나오는데요. 만약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가지고 취소 판결이 내려졌어요. 법원에서.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이거는 실체적인 사유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하자가 심각해요. 그래서 일단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 사유로 봐서 그 처분을 취소합니다 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뒤에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내려줘야겠죠?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소송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받게 된 처분은 내가 원하는 처분이 내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 절차상 하자 때문에 취소가 됐으면 행정청은 절차만 지키면 되지 절차를 지켜서 옛날이랑 똑같은 처분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약간 그렇게 따지면 그럼 재판을 왜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우리나라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그 하자를 보완해서 전과 동일하게 민원인에게 또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판결의 기속력이라 그래서 원래는 판결에서 이런 처분은 위법하다, 실체적으로 위법하다. 이건 절차잖아요.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라고 나오면 그 뒤에 행정청이 재처분할 때는 불이익한 처분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실체적인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거니까. 그래서 법원의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게 이 판결의 내용대로 관련 행정청은 그 판결의 내용을 존중해서 그 뒤에 처분을 내려라 라는 게 바로 기속력의 그 개념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절차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봐버려요. 절차를 안 지켜서 취소됐을 때에는. 그렇죠? 절차랑 실체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절차상 하자의 치유도 우리가 하자 치유 부분에서 배웠죠? 원래는 안 되지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그 시기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치유가 가능하다. 다 봤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요. 자,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넘어옵니다. 약칭은 민원처리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절차법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크게 한 목차, 그리고 밑에 행정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이렇게 크게 나눠졌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행정절차법은 끝이 났고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환기를 시키고 시작하셔야 돼요. 민원처리법은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자, 이 법은요,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아주 좋은 목적으로 이런 법이 생겼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나 용어의 정리에 대해서는 이제 2조의 정의 규정들이 있죠. 민원이 정확히 뭐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그냥 민원입니다. 민원 자체가 뭔지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민원의 종류가 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분명히 민원 처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법정 민원이 있어요. 법정은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 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민원인이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를 신청,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우리가 좀 중요한 민원들이 여기 법에 정해진 민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법정 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좀 신경 써야 될 민원이다 보시면 되고요. 질의 민원, 당연히 질문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건의 민원도 그냥 특별히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기타 민원이 뒤에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보자면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및 고충 민원 외에 행정기관의 단순한 행정 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알리는 등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다 라고 해서 좀 간단한 민원들, 그냥 민원인이 지나가다가 여기 시설 떨어졌어요, 시설 파괴됐어요, 고쳐주세요, 그냥 말하고 가도 될 만한 그런 민원들이 바로 기타 민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복합 민원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서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 허가, 승인, 추천, 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서 처리되는 법정 민원이 바로 복합 민원입니다. 뭐 컴플렉스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인 민원 발급 창구가 지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장이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이용해서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있고, 이따가 보시겠지만 민원처리법 제28조에 근거 조항이 있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급에서. 자, 민원처리 원칙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시거나 시간 되실 때 그냥 쭉 읽고 넘어가 버리시면 됩니다. 특별히 공부할 내용은 없어요. 자, 민원처리 원칙은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 기간이 남아있다거나 뭐 일주일이면 굳이 5일, 6일 때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또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을 그 사람이 안 냈다는 이유로 좀 치사하긴 한데요. 그런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게 11년도 국회 8급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좀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론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민원인은 우리 그 뭐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시청에서 관리하는 그 내야 될 세금 같은 것도 안 내면서 자꾸 민원을 신청하네 라고 하면서 좀 꼴보기 싫으니까 늦게 처리해 줘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정보보호도 당연한 내용 기억하시고요. 또 새로 신설될 내용 중에 참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아마 본인은 아니지만 뭐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내용이 생겼어요.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정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민원의 날로 정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면 과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자긍심을 느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뭐 이런 행사를 한다라는 내용이 정해졌고 11월 24일이다. 그 담당자가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런 날짜 같은 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민원의 처리는 일단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아까 말했죠.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민원의 신청, 이건 여러분들 행정청이 어떤 민원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민원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신청이에요. 그 민원의 신청도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까 기타 민원 같은 간단한 경우는 그 민원인이 그냥 행정청 들어가지고 말 또는 전화해가지고 어디 시설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행정청은 불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에게 요구하지 말라, 뭐 이런 당연한 내용들이 조문들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도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쭉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민원의 처리 기간,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그 처리 기간을 법정 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해서 공표해라고 했고요.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봤던 판례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한 번 더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78페이지에서 같이 봤습니다. 이 처리 기간을 안 지켰다고 해서 문제가 크게 되진 않는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처리 기간의 계산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이 5일 이하로 정해져 있을 때는 민원의 접수 시간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딱딱딱딱 짧게 끊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휴일과 토요일 산입하지 않고요. 하루는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24시간 내로 처리를 한다, 뭐 이런 기준이 나왔을 때 5일 이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개념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6일 이상으로 정했을 때는 이제 하루하루 1단위로 보고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민원의 처리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는 게 좀 포인트긴 합니다. 우리 60조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서 이쪽이랑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시험에 나온다면 민원처리법보다는 60쪽에 나와 있는 행정기본법이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또 밑에 내용도 특별한 내용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쭉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처리 결과 통지 역시나 문서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행정절차법과 동일해요. 다만 기타 민원의 경우와 통지의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했을 때는 문서가 아닌 구술,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수도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신청하는 거랑 행정청이 그 민원인에 대한 통지, 그죠? 민원 일에 대한 통지, 그거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뭐 특별히 원칙이나 예외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 나왔을 때 이게 민원인이 민원 신청하는 걸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행정청이 민원 결과를 통지하는 건지는 좀 인식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문 말고도 나머지 지문도 물론
당연히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니까요. 자,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28조에 이런 근거 조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무인 민원 발급 창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미 합격하신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고 도움도 되게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너무 많아지면 우리 같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안할 수 있죠. 왜냐면 그만큼 공무원을 적게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장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법정 민원과 관련된 처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사전심사 청구라 그래서 약간은 중요할 수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민원인은 법정 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바로 그 민원을 신청하면 신청해서 신청을 준비하기까지가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신청해서 안 돼버리면 그 돈 다 날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특정한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돈을 많이 안 썼을 때 앞으로 많이 쓸 건데 내가 이거 해도 될 것 같은지 사전적으로 좀 심사 좀 해주세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전심사 청구입니다. 아시겠죠? 자,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게 원칙이고요.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이 있다면 나중에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했을 때에도 가급적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만 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사전심사 내용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내용이 여기 있어요. 다만 민원의 기획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심사 때 결과와 나중에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해주기로 그쵸? 가능한 것으로 통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불가능하게 또 실질적으로 실제 민원을 신청했을 때는 불가능하게 처분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면. 하지만 가급적 이런 사항이 없으면 동일하게 해준다고 해줬으면 해줘라. 이런 내용이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행정청은 사전심사 결과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더라도 사전심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나중에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보는 처분성이 있다? 전혀 없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복합민원의 처리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여기 조문의 근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좋죠. 그 담당 공무원이 일을 할 때 그 민원인이 이 행정관청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냥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민원 1회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조문까지도 있고요. 관련 판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거부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민원인의 의견을 좀 들으려고 그런 절차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민원인에게 그 회의 일정 등을 아까 안 알려줬다 했죠. 근데 그 사안만으로 그 처분 자체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만큼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아까 봤던 판례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칙이지만 다만 이런 사전 통지를 안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될 사항을 누락했다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랬다면 그거는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으로 봐서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거부 처분을 했다면 그때는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봐서 위법하다라는 결론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결론 하나 기억하시되 요래 가지고 요런 하자까지 생겨버렸다. 그럼 이때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 이 두 가지 논점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가 민원을 신청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겠죠. 그럴 때 이제 행정청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인데요. 이 민원처리법상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정식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하는 거고요. 여기는 그 행정청 자체에 그냥 단순히 이거 문제 있는데 내가 거부 처분 당한 거 좀 문제 있어 보이는데 다시 좀 봐주세요. 이의 신청하겠습니다. 그때 그냥 이의 신청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이의 신청을 했고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이 있겠죠? 그럼 그 받은 날로부터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이 기산되냐? 그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행정심판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취소 소송할 수 있는 그 제소 기간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행정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의신청은 말 그대로 단순 이의신청일 뿐이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동조에서 정한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의 기각 결정 또는 그 취지의 통지는, 즉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의신청 자체도 안 받아주겠다는 통지를 한 겁니다. 그러한 취지의 통지는 독자적인 항고소송 대상 자체도 않는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자체를 가지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다. 그럼 뭘 갖고 제기하게 되겠어요? 처음에 신청했을 때 그 신청 자체에 대한 거부 통지를 받았겠죠. 그걸 가지고 취소소송이나 취소심판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의신청 거부한 걸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라는 개념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1시간 정도로 딱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자, 역시나 이 부분은 조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출된 조문들, 그리고 그 조문과 관련된 판례들 위주로 휙휙 빠르게입니다, 여러분. 조문 특히 안 나온 그 기출 안 된 애들, 또 너무 당연한 내용들로 적어진 조문들, 이런 것들은 신경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 바로바로 넘어가고 기출 조문들이랑 판례들 위주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역경을 피해 도망친 곳에 낙원이란 결코 없다라는 명언을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